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를 맨날 역전의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하다가 진짜 이상하다. 왜 돌아왔다 그러지? 네, 그러다가 맨날 헷갈려요, 중간에.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왜 한숨을 쉬십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왜? 1년이 딱 갑자기. 지났다. 이러니까요. 네, 자, 오늘 1년째 되는 날. 사실은 이 시간이 지금 8시 1분인데요. 이 시간까지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란 혹은 계엄 이런 얘기에 개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방송 같이 하면서 매우 지금 호의낙낙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작년 그날을 떠올리면서 오늘 또 엄청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잘 해주실 패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우리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요새 너무 그 얘기를 안 한다고 불만이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민생경제연구소는 사단법인이에요? 아니, 저희 그냥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요? 임시민단체. 그러면은 비영리. 비영리니까 네. 상관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네, 강지호 이브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오늘 아마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고생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좀 얘기 좀 듣고요. 네,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장례님한테 같이 방송하다가 저녁에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이 진짜 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야 보통 1년이 지나면 금방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진짜. 부분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느냐라는 또 생각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거의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고 사실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약간 고구마가 이렇게 목에 탁 얹혀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참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항상 위기마다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여러 국민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구나 이걸 또 느꼈고 항상 고맙다니까요. 윤석열 씨가 그 이상한 미친 짓을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바뀌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3년만 망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야 그거 하나는 네가 잘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진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업하는 분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야 윤석열 때문에 진짜 망했는데 더 했으면 완전 망했겠다. 그러니까요. 3년 만에 저게 물러났으니까 이 정도지. 지금도 만약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쫄딱 망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가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자멸의 길로 간 것이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할 땐 잘 해냈고요. 어려우면 저도 요새 뭐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거 잘 극복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좋은 이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지금 힘을 내고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야 작년에 이랬지 이 생각하시면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강지호 기자 나오면은 왜 나왔나 저 사람이 다 아시겠죠? 예, 이 사람이 바로 이 재판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김건희 씨 첫 구형이었습니다. 15년. 제가 사실은 첫 구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앞으로 기소돼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김건희 씨 15년 구형받았습니다. 우선 강지호 기자님, 오늘 김건희 결심 공판에 참석했죠? 네, 맞습니다. 오전에 막 마스크도 뒤집어 쓰고 나와갖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전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마스크도 뒤집어 쓰고 나왔었고 오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에 김건희 씨가 재판장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앉아 있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판장 이야기하는데 급하게 들어가서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장 오기 전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가 급하게 이 막 얘기하면 할 때 급하게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안에 있었던 기자들도 김건희가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도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시에 중계가 허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촬영 카메라 2대가 있었고 일반 카메라 4대가 있었는데 아마 그 기자분들도 김건희가 들어오는 모습을 제대로 아마 못 찍은 상태에서 아마 재판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계가. 본인이 이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오다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제 중계가 한 30초 또는 1분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앉아버리니까 일부러? 오히려 본인이 부축받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김건희도 이제 굉장히 당황했고 아까 이제 취재를 해본 이야기를 좀 전언하자면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김건희 씨 얼굴 정말 이상하다. 진짜 김건희 맞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행동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김건희 씨를 또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실히 원래 약간 그 화면에서 보면 약간 피부도 좀 탱탱하고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원래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본인의 나이대에 맞게 다시 그 피부나 이런 게 돌아가는 것 같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근데 이게 말이야? 약간 이 심리적인 그런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원래 감옥에 들어가면 시술 이런 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WTD i86님 스픽스 감사합니다. 정기현 대표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와 슈퍼챗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슈퍼챗 또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지금 외모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도 15년 구형받고 우리는 애게게 이랬는데 자기는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는데 김건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죠. 15년 구형이 나왔는데 1월 28일 날 선고입니다.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당연히 없다고 보죠. 아예 왜냐면 없죠.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하한이 최소 5년 이하여야지만 사실은 이게 집행유예도 이제 집행유예가 검토할 수 가능해서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건으로 지금 김건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에 선물 받은 거,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이 세 건 때문에 이제 지금 15년형 구형에 30억 원 추징금 및 벌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란 기소해야 되는 거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지금 김성계 전 법무장관과 통화 내용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외에도 실제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15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김건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25명이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우군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도 영부인 딱지 떼고 나면 보통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견디는 힘이 천하 대장군이라 한들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범죄 사실 저렇게 다 드러났고 재질이 매우 불량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실형이고 중형이고 15년 이상 선고된다라고 하는데도 뻣뻣하게 얼굴 탱탱하게 나와가지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거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죄는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선택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아니 게다가 오늘 사실 이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결심 공판에서 얘기도 했고 다른 특검보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벌금 20억 원도 같이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네, 벌금 20억에 이제 추징금이 이제 9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 재판에서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피고인 신문도 있었었는데 김건희 씨가 제대로 답을 안 하고 모두 진술 거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버텼는데 나중에 구형 듣고는 아마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원래 중계 재판이 허가가 됐었던 게 김건희 씨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중계가 허가되고 그 피고인 이후에 신문이죠. 피고인 신문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최후 진술 이런 건 중계 재판 허가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그 증언을 했으면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김건희 씨가 증언을 거부해가지고 그 상태로 바로 이 피고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 우인성 재판부에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었는데요. 구형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잠시 휘청거리고 좀 약간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오전에 이 특검 측에서 예를 들면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 같은 걸 맡긴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재판부가 이 정도만 합시다. 어차피 진술 거부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실질적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실익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 끝냈고 실제 이 피고인 신문 중개 신청에 대해서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재판부가 국민의 일반적 마음으로 보면 차라리 진술 거부하고 있는 내용도 계속 중개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는데 김건희 뭐 기왕에 이렇게 돼서 추가적으로 뭐 정은 안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중형이 불가피하다 내 봐주지 않겠다 본인도 이제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특검에서 질문지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일관되게 진술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이제 했을 경우에 판사의 마음이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15년 구형에 대해서 한덕수가 15년 구형, 이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15년을 받았는데 김건희의 15년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라고 하지만 사건 세계만 놓고 보면 중형이 구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건 같은 경우에도 야 김건희한테 30억 원은 껌값이다 이렇게 글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지만 김건희는 그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외로 빼돌렸거나 아니면 국내에 누군가에 맡겨놨는데 그 벌금 낼 때 비자금 가져와서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등록 재산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건데요. 이거 팔아서 내거나 아니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 이 본인으로서는 아마도 이제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선고 자체, 구형 자체는 빼박이다. 이제 김건희는 여기에서 딱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게다가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는 지금 현재 세금도 안 내가지고 고액 체납자 명단에 좀 들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등이죠, 1등. 네, 고액 체납자. 1등입니다. 네, 1등이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체납하라고 독촉도 했었고 재판도 있었는데 다 거부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네. 그동안 이 김건희 모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체납도 안 하고 주가 조작하고 여기저기 사기치고 해도 자기 사위 혹은 남편이 검사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이제 무마된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범죄들에 비하면 그동안 김건희가 저질렀던 그 일반인이 저질렀던 일은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소하다는 게 그 범죄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하면 지금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기업의 후원 뭐 무상으로 불법으로 받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경력 조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 결국은 간땡이가 이제 커진 거죠. 둘 다. 앞에 예쁘게 말하다가 갑자기 또 간땡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무슨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가 바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김건희가 오늘 그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최후 진술을 했을 때 이제 구형을 딱 듣고 헛웃음을 지었대요. 아 그래요? 예,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헛웃음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너무 황당한 건지 아니면 이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제가 오랜만에 김건희 씨 목소리 톤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김건희가 판사님 저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비슷하게 했대요. 네. 이런 식으로. 김건희 하면서 그 중간에 웃지는 않았죠. 본인은 하면서 좀 아 이거 웃던데. 제가 웃어가지고 약간 좀 죄송합니다. 와 똑같다. 네, 특검팀이 징역 뭐 15년을 구형하니까 김건희 씨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억울한 점이 많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반성의 포인트가 없는 게 억울한 점이 많다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억울하면 잘못한 게 없어야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또 뒤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럼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최후 진술마저 김건희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기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저 화면 나왔잖아요. 김건희 들어올 때. 김건희는
저렇게 그 우리 수영 죄수번호 4398이죠. 그 김건희 들어올 때마다 인상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기본 짜증이 장착돼 있어요. 변호사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짜증이 돼서 막 얘기하는 게 그냥 기본 성질 깔고 있는 거야. 뭐 기분 좋겠어요. 못 숨기죠. 못 숨기고 뭐 당연히 기분 안 좋겠지.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저렇게 와서 재판받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약간 태도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재판장께. 그래도 최대한 공손한 태도.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래도 웃지는 못해도 그냥 무표정이 있어야지 짜증을 팍 내는 게 이게 저게 김건희 원래 심보가 기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 여자는. 네. 아마 이제 크게 절망을 한 것이 요즘 돌아가는 최근 며칠 사이 분위기는 더 이상 이게 내란이 종식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급속도로 내란 재판부로 가야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전 영장 기각 그리고 구형량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이거 자칫 이러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네. 오히려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가면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빨리 단절을 하고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25명이 성명한 것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간의 메시지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은 내란 직후, 내란이라고 안 했죠. 계엄 직후에 이것이 반헌법적이라고 바로 규정을 했다고 이 말을 했거든요. 그거 완전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구나. 조희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한 걸 저는 들어본 기억이 기억이 별로 없다. 없습니다. 나중에 대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심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완전히 이제 정리국면으로 가느냐. 그 정리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와 완전한 단절이다. 이 문제를 윤석열, 김건희가 무죄인데 덮어씌우겠다라고 하는 자는 거구들 중에서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부정선거론을 외쳤던 이 개념과 다른 방향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완전히 배제되고 아웃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는 누구로부터도 동정을 받기 어려운,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감형이 될 가능성도 또는 사면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지경으로 그들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을 여야 간에 보수진보 간에 관계없이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그러니까 금품 수수 때문에 이제 알선수재가 적용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징역 11년이 구형이 됐고요.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년이 이제 구형이 돼서 합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지금 이번에 가치 구형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1월 28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구형은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이제 15년 나왔고 1월 28일 날 이제 선고가 내려질 상황입니다.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 날 선고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김건희 씨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제가 재판정 내에서 나오면서 이제 기자분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결심이니까 왔겠죠. 예, 결심이니까 많이 왔죠. 이제 나가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 친하잖아요. 야, 오늘 생각보다 구형 세게 나왔는데 다들 구형이 다 세게 나왔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김건희 씨가 풀려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은 구형이 그렇게 나온 거는 지난번에 한덕수에 대해서 15년 구형한 거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오늘 특검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난해 9월에 김건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텔레그램을 보냈답니다.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낸 게 이번에 특검이 오늘 재판에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네끼리는 앞으로 특별히 더 조심하라? 왜?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내용들을 평소에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해준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보면 1억 4천 지금
그 뭡니까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4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4년이면 구형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4년 정도 구형받으려면 이런 제공은 받아도 되느냐 아니냐? 또 하나 더. 자, 김건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넣었다는 것은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모의 핵심이 윤석열과 같이 공범으로 지금 처리한 거 맞죠? 구형량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윤석열에게는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형량이 많다 적다 28일 날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얼마나 이제 우인성 판사가 받을 것이냐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1월 28일에 선고면요. 사실 1월 9일에 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거 이제 공판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진강 부장 판사가 이제 한덕수 씨에 대해서 판결을 21일이죠. 예. 네, 선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중간에 아마도 이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내일 김건희 씨를 이제 소환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김건희 씨는 앞으로 15년이 가장 최저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아마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뭐 민주당과 혹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통합도 정의로운 통합을 이야기했고요. 내란과 관련돼서 이렇게 내란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러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할 것이냐라는 것. 네. 그리고 내란은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끝이 난다라고 했던 이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오늘 그 이제 오부 요인과 식사할 때 네. 조희대가 했던 이야기 결국 조희대도 인정하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아마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보려고 했던 조희대도 이제 못 막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끝장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끝장나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있죠. 하나는 특검 연기도 할 수 있고 국가수사본부 가면 더 확실하게 지금 수사를 할 것이다. 공수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다 수구리 모드로 들어갔다. 진짜 내란 종식의 과정은 1년을 딱 기점으로 정리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내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늘 오부 요인들과의 그런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가 왜 자꾸 니네는 우리를 간섭하냐? 니네가 내란전단 재판부 계속 얘기하면 우리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위헌법률 재청심판 하라고 그러고 재판 중지시켜버리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막 이런 태도를 사실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건데 국민을 위해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사실 이제 약간 따지듯이 물어본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이 오부 요인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행사, 그러니까 오찬이죠. 오찬이 네. 이제 앞에는 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다 국민께 알려지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본인의 아래에 있는 휘하에 있는 사법부에다가도 주는 메시지 같이 보였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란 전단 재판부 신설하는 문제랑 대법관 증언 문제 등등 이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라, 하지 마라.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내란 종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런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 말을 사실 반박을 해줬어요. 네, 김민석 총리가. 네네. 그래서 잘하셨고요. 여전히 이 조희대는 우리가 의심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굉장히 또 지켜봐야 되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조희대 탄핵까지도 계속해서 좀 열심히 주장을 하고 계세요. 서영교 의원님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굉장히 고려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본 건데 예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대통령 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보면 3부 요인이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동등하게 취급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대법원장만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이 산부위원을 굉장히 동등하게 취급을 약간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전에서도. 저는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에서. 저는 이제 조희대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던졌던 거죠. 이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거 지금 개혁하는 거 못 받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국민 핑계를 대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은, 야 우리 그냥 내란 인정할 테니까 제발 그대로 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간 버스 멈춰 세우는 것과 비슷하죠. 처음부터 만약 이랬다면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조희대가 우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날 밤, 내란의 밤, 그때 대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는 반헌법이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법부에서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죄는 제대로 법은 법대로 따져냈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희대가 보여줬던 것은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민심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들로 계속 해놓고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지속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와서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 아니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천대입처장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때 반헌법적 투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10번만 내서 보세요. 아니 게다가 천대엽 청장은 사실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계속 거짓말하고 걸리면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약간 우롱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란과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그냥 장난스럽게 경고용으로 아니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거 뭐 대단한 거야. 라면서 이 내란을 그대로 무시하려고 했던, 거기에 누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까? 바로 사법부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야 우리 그냥 반헌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내버려둬.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고 대한민국 네. 법치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독립 외쳤잖아요. 삼권 분립 독립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재판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거지 본인이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라는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는 일들 여러 가지 사법개혁은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입법을 했는데 그 본인은 그 법을 순응하고 따르는 게 맞지 이미 입법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게 약간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그 의견을 왜 냅니까? 당사자가.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본인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면 그 비상계엄 딱 1년 전에 비상계엄 직후에 사법부에서 심야 긴급 회의를 하고 사실상 이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순응하려고 했고 이 본인들의 지위를 재판 관할권을 넘기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3 비상기업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 사법부는 비상기업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거짓말을 할 때 진실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입법부에 개입한 거라든지 대선에 개입했다라든지 계엄 당일날 논의 후에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뭐 따를 조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이 사법부 독립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30대거든요. 20대, 30대 친구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연히 이 사법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 있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찝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오늘 재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오늘 좀 약간 그래도 우리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본 김건희 씨 마스크 거꾸로 쓴 사진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스크 위 아래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요. 잘 안 보여요, 저게 또.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잘 쓰고 나왔다가 오늘 저렇게 한 거는 흰머리도 되게 많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지금 약간 충격받은 듯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는 재판하는 와중에 약간 좀 허탈해하고 어이없어하고 이제 그런 태도를 조금 보였다는 거죠. 그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부부가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랑한대요. 네, 그런 사랑한 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쪽만 완전 사람. 한쪽만 원사이드 러브 아니야? 짝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제 원래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초기 재판 받았을 때 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다던가 요즘에 안 그러지만 근데 오늘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고 아예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걸 원래 다 지적을 해야 돼요 재판부에서. 근데 그렇죠. 재판부에서 지적을 안 한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았나요? 오늘 오후에는 거의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고 엎드려 있는데 진짜 가만히 놔둔다.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네. 뭐 그래서 이제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건지 이런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김건희가 고개 뻣뻣하게 들고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반복에 정말로 재반복하는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15년이 아니라 30년형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다 집어치우고 본인이 주가 조작한 것, 본인이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은 것,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받은 것 진짜 이게 논쟁적인 요소가 됩니까? 아니다. 이거 관점에서 따라 다르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김건희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연구인이 어떻게 통일교로부터 그런 명품을 선물 받고 서희건설에서 명품을 선물 받고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나 받은 적 없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일부만 시인하고 그따위 짓을 했으면 다른 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거짓말하라고 자기 밑에 있는 행정관 시키고 그리고 김건희만- 마지막에 불리하니까 그 행정관한테 김건희가 시켜서 내가 거짓 증언했다라는 것을 다시 시키는 이 행위가 파렴치범 수준 아니에요. 게다가 그 행정관들은 그 핸드폰을 또 한강에 버리고 버리는 장면도 얼마나 국민들 보면 진짜 막 속에 열불이 터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한강에 그냥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러고 막 초기화를 10번을 시키고 10번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그걸 누가 그래 용서를 합니까? 없는 거를 갖다 씌우고 덮어씌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이라도 지가 반성을 하고 3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석고 대대를 하면 그나마 사라졌던 0.001g의 동정심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네. 지가 뭐 엎어졌다, 뭐 어떻게 했다, 피부가 좋다, 안 좋다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반드시 재가를 치르도록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반성이고요. 그런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반대 논리가 뭐였었냐면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우선 그라프 문건이 당연히 부정을 했고요.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물 자체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어떤 원한 게 없었다라는 거였죠.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 샤넬백 2천만 원이야. 그리고 만약 그라프 문건이 합쳐도 8천만 원이야. 근데 ODA 사업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통일교에서 내빈으로 참석하는 거 그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줬단이 아니냐 가치가. 야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느냐. 최소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뇌물을 줘야지 이게 뇌물이 먹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변호인이. 그러니까 자백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거네. ODA 같은 큰 사업 하려면 이걸로도 안 되니까 우리 가격표 차림표에는 ODA는 그 이상이다라고 그거 자백하는 것 같은데요? 오, 그렇죠. 날카로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조 기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자백한 것이다. 이게 그럼
충격적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조단위를 했겠느냐? 조단위 했으면 그렇죠. 조단위. 엄청나게 주고받았겠네.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비자금 계좌 아니, 누가 나는 관리하고 있다는데. 오늘 화났던 지점은 그거예요. 변호인들이 이런 변호를 했대요. 무슨 변호냐?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이제 잘못됐다 어쩌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그거 작년에 무혐의 났어요. 아이고야. 그 무혐의 그 검찰에서 보도자료 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네요. 진짜 검찰 반성 좀 하십시오. 정신 차리시고요. 자, 김건희 씨 얘기 더하니까 혈압이 오르는데 오늘은 내란 1주년 되는 날이고요.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말 윤석열 씨가 그 뻔뻔하게 비상경 선포하던 바로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란 당시에 정기환 대표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통화도 있었다니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아이고 또 외질 나오나. 최고인데? 아까 싱크. 생각보다 정권이 빨리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 혼란 상태가 좀 오거든. 일이 지금 바가지로 늘어날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뭐 누군가한테 전화한 내용인데 저게 뭐 저런 저 음성이 뭐 나오는 줄도 몰랐고요. 아마도 이제 내란 그 일어나자마자 한 20분 만에 이제 방송을 뭐 잠깐 혼자 막 열심히 했는데 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네. 윤석열이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어색했던 게요. 제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밖에 못하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 그때는 이제 그렇게 누구나.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얼마나 어색하든지 차라리 윤석열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좋습니다. 자, 뭐 정기현 대표의 저런 발언은 우리 모두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시각에 지금 현재까지도 내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뭐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통령은 하루에 진짜 몇 개의 일을 소화를 하는지 정말 불쌍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아침에 담화문 하면서 기자회견 1시간 이상 했고요. Q&A도 하고. 예, 하고 또 외신과의 기자회견도 네, 외신과도 있었고. 했죠. 그리고 아까 말한 오부 요인과의 오찬도 했고. 오찬도 있고 또 그게 비공개 일정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도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원래 참석하신다 그랬는데. 예, 오시고 싶어 하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앞서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오시긴 오셨을 텐데 몰래 아, 비공개로. 비공개로 경호원 몇 분 대동하고 비공개로 와서 사진은 아마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해 봅니다. 추측입니까? 실제 좀 알고 있는 내용.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앞에 나가서 발언 같은 건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임세훈 부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뭔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일단 나왔고 네, 내란 청산 혹시라도 시민대행진. 이제 사고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좀 든 생각은 더 열심히 좀 할 걸.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정쟁의 요소로 막 쓰이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지 빨리 좀 정리정돈이 안 될까 여야가 좀 합의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대로 가고 민생을 통해서 뭔가 정책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걸 못 가니까 좀 답답했는데 대통령을 보면서 오늘 또 놀란 것은 매우 원칙적이고 상식적이다. 이거 안 되고 있는데 나라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말은 국힘 너희들 다 죽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 국힘도 그렇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고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경제와 민생 문제 어떻게 국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있느냐 좀 뽑는 사람한테 재밌게 좀 해주자. 그런데 왜 이걸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가는 것. 그리고 국힘은 계속 이 문제를 민주당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장면을 보니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아서 필요한데 마치 내란 이슈를 끌고 가니까 피곤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또는 프레임을 보수 언론이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내란이 종식되어야 하고 내란이 진행 중이다. 진압하는 과정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힘도 살아날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정말로 대통령
다운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노벨 평화상감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매우 그 말에 동의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들 중에 내란 관련해가지고 나가서 싸운 사람만 있냐?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왜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오늘 저녁에 그러면- 어떤 방송에서 하는 거 제가 제외, 들었어요. 제외.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서정욱은 제외라고 써드린다고 해주세요. 당신은 제외. 윤어게인 제외. 와 진짜 이렇게. 내가 황당한 게 이성엽 변호사가 그 YTN에 저녁에 하는 그 정면 승부가 있거든요. 그 김준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거기 나와가지고 노벨 평화상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 사회자가 하니까 아니 거기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 그런 국민만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노벨 평화상을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그러면 수준 떨어졌어. 노벨 내란상을 줍니까? 그 얘기인가 노벨 봐요. 전쟁상을 줍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국민 중에서 이걸 평화상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저거는 절대로 참모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다운 저것이 K민주주의라고 전 세계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사실은 우리의 K민주주의를 본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트럼프하고 지금 경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겠네라고 해서 저희 답변은 잘 됐다. 공동수상으로 북미 간에 확실하게 풀어서 트럼프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공동으로 수상하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방송을 마치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어디다가 신청해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막 참여운동이나 청원운동 해가지고 한번 신청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국민들 노벨 평화상 주세요. 라고 하면 인류 역사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재 막아내죠. 권력의 독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죠. 새로운 선출직 공직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선될 것이고 네. 자, 이게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국민들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응원봉을 든 국민들, 그다음에 그 기체양을 키세스, 얘기하면서. 예, 네. 그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얘기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울컥하시는지 매우 참고 절제하지만 그게 울컥한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국민들 얘기할 때 약간 참으시다가 좀 참고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대표 시절에 사실 생명을 걸고 국회에 갔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 모습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시민들의 그 성숙함,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본인이 정말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우리 대단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상징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뻔 일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밝게 만들어줬다고 뭐 이렇게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을 향한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사랑과 감사. 사랑과 감사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 이 날로부터 오늘 1년 되는 이 날까지 본인이 걸어온 그 길이 완전히 주마등처럼 쫙 흘렀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그래도 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건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저는 정말 이거는 하늘이 내린 것밖에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촛불 행동, 이제 촛불 이런 시위에 한 번씩 나가시면서 굉장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제 전주 출신 한 분이 계시죠. 이제 오늘 통화를 한번 하면 참 1년 지났으니까 정말로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1년 지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인사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당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평소에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이렇게 이제 유튜버 응원도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70대 이제 중반이 넘어셨는데 딱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와 나도 이제 죽겠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막지 우리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죠. 본인이 했던 행동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것이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결국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순간적인 공포감 그런데 그 공포감과 동시에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만감으로 교차할 때 사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직장을 유지하고 못하고 내가 더 살고 이런
정말로 공포를 윤석열이 자행했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그래도 1년 뒤에 다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다,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저희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셨는데,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앞이 깜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씨는 정말 이 방송을 물론 못 보겠지만 아마도 이 방송을 보면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는 와중에 자기도 또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배우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오늘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계엄은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다. 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씨를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건데요. 계엄은 국민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실제 헌정사 초유의 선동, 방탄,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인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똘똘 뭉쳐야 된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 카드를 함께 꺼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 내가 한 것은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 나는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도 없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거고, 지 마누라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지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본인이 모릅니까? 그런데 저따위 소리를 지금 해요? 네. 그 수많은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 반성은 고사하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죠. 무슨 헌법수호며 무슨 헌정질서며 불의에 맞서 지가 싸우고 있다고요? 누가 불의를 저질렀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답변할 가치도 없지만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이 여전히 먹힌다 생각하니까 본인도 하나님 믿고 나는 하느님 믿고, 그리고 어떤 분은 부처님 믿지 않습니까? 미친 소리 하면서 그 하나님을 팔고 있는 저자를 어떻게 국민들이 용서하고, 절대 다수의 상식적인 절대자를 침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정말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상민님께서 30분만 지연이 안 됐으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 초월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저는 30분 동안에 국회 문을 열어줬던 바로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군 그 헬기가 30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은 그 정말 대단한 지휘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날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국회가 의결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다 잘 될 거야님께서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기적이었던 것 같고요. 정완식님이 촛불 응원봉 집회의 노벨 평화상 제목감이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줄기차게 발언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신이 윈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봐도 윤석열 씨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뭔가 술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처분도 달게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 참모들, 온갖 사람들 다 끌어넣어 가지고 책임 전가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자기 부하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저런 식으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정말로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정확한 말인데요. 이 검찰총장만 했으면 사실 나쁜 짓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넘치지만. 그것도 넘치지만 하지만 이제 대통령 제가 뭘 가장 문제시 여기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전두환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을. 예, 아니 전두환보다 못한 놈이라는 거예요. 한 행동은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전두환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보면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각종훈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윤석열은 본인의 그릇에 넘치는 지위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 계속 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거짓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죠. 계속 거짓을 하다 보면 그거를 진실로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민노총 4,000명이 와가지고 뭐 반국가 세력 들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랬죠. 그리고 간저 안에서도 아니 민주노총 2,000명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한남동하고 안국역 계속 나갔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2,000명 우리 그 민주진영에서 그 한남동에서는 2,000명 가량 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왔어요. 대부분은 안국역과 그리고 이제 강화문 그쪽에 모이셨지 여기는 보수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2,000명도 안 됐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V7C S7Q님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권 탄압은 기본이고 경제는 파탄났겠죠. 정말 이 말이 딱 맞다니까요. 네.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니까요. 정말 오늘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우연과 우연이 다 맞아서 지금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살고 맞아요. 있는데 그 우연 중 하나가 요만큼 삐 끝났으면 지금 이 세상 어찌 될지 모른다. 대한민국 네.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 꼬라지가 정말 덧골배기 싫은데 지금 저 극우 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내란 선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12.3 계엄 1주년 때 어떻게 저딴 말을 합니까? 저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리플리도 있지만요. 그냥 인성이 저 따위예요. 남 맨날 그렇게 하고 부부가 똑같은 인간들 둘이 부부 살고 있었던 거고 오늘 뭐 국민 짓밟은 정권의 레드카드 나를 밟고 일어서라 이랬는데 밟고 일어설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썰어버려요. 그냥 썰어버려. 예, 약간 과격한 발언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말의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내란 관련해서 좀 보고 싶으시면 MBC 피드스톡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으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모임 하나를 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대체로 뭐 정치 성향은 서로 이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윤석열 저거 좀 꼬라지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다수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상 모이면 윤석열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5명 예로 줄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도 진짜 윤석열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냐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아예 꽃뼈를 치고 있는데 오늘 저렇게 그 옥중에서 뭐 편지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로 세계 진짜 그 토픽감이다 네.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한심한 윤석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똥별님께서 윤석열 하는 거 보면요 시장통 약장수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대단한 정신 승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창당 수준의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가 없으면 우리 정말 다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엄에 대한 또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내가 4번 타자다. 운동장만 넓히면 뭐 하겠냐. 나를 4번 타자로 써라. 나 대권 나가겠다.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계엄이 뭐가 잘못됐는지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분열돼 있다.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정치적 해법을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선출직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저런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와는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해석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좀 솔직히 말해서 지방선거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가 자 이게 추경호가 구속되는데 기소는 100%지 않습니까? 기소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가 된 마당에 추가 수사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우리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본인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지나치게 우리가 그냥 해석하지 말자. 다만 저렇게 반성한다라는 것으로 윤석열, 김건희는 일단 절연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있고 김용현하고 쭉 나오잖아요. 대통령 참모들. 이들과는 일단 명확하게 좀 결별이라도 해라. 그것이 최소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 앞에서 제1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 도리 아니냐. 제가 신성범 의원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알지 잘 않습니까? 알죠. 오늘 25명 의원 중에서 신성범 의원 비롯해서 기자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했던 비판도 제가 많이 했지만 박정훈 그리고 기자 출신 국회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들어있어요. 예. 그분까지 어찌됐든 양식 있는 분들이 이 재련이 우리 당이 망한다, 손해다, 이익이다 라고 하는 면을 떠나서 일단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을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동혁은 제정신 아니지. 지금 지가 무슨 대선 후보가 나오면 대선 후보도 내가 봐서는 될까 말까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어줄 거는 명확하게 그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힘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좀 12.3 우리가 1주년을 맞아서 좀 느끼는 저희 소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래요. 지금 백원기님 사과 너무 늦었어요 이러시고요. 선희 i8L님은 송원석 저분 새빨간 거짓 사과입니다. 국민 안 속습니다 이러셨고요. 리순덕님께서도 송원석 이제 와서 그런다고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막 썩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 정도 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제 국힘도 이게 야 내란 아니야. 비상계엄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이 정리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아주 기초적인 팩트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이 잘 됐나 잘못됐냐, 정당하자라고 하는 논의는 최소한 우리가 일단 넘어섰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의 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맞나 안 맞나 이제 이런 것은 좀 논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네. 면에서 저는 국힘이 바뀌길 바라는데 그나마 조금 한 단계는 지나쳤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판해 주시는 것도 욕하고 있어요. 충분히 김상구님이 개화나 정신 챙겨라.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라도 좀 역사적인 좀 진일보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것입니다. 랩소디 인블루님도 정기환 대표 바보구나. 아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약간 좀 허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미님께서는 아이고 전 대표 너 너무 순진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할미님 잘 알겠습니다. 제 이제 속마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확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발짝이든 아니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12.3에서 우리가 그나마 가져야 될 의미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꿈꾸는 농부 헬레나님 이제 와서 왜 이해해야 될까요?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휘님도 송원석 계산된 사과이고요. 조희대도 계산된 발언입니다. 속지 맙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 그 글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추경호 영장 기각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윤석열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말은 보세요.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해가지고 계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내가 당대표로서 미안하다. 이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저 말이 바로 추경호 영장 기각 때문이네. 자신감을 얻어서 저렇다는 거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죠.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대구시장에 나가겠다, 뭐 옥중 선언도 하겠다, 뭐 옥중 출사표 던지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했는데 오늘 아주 매우 행복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영장 기각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판사님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영장이 그냥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특검에서도 솔직히 난 납득이 안 간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얘기 지금 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요? 본인은 이제 구속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겁을 엄청 먹었겠죠. 이 엄동설 안에 감방에 있으면은 감방생활이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저분은 저거 말고도 다른 게 걸려 있죠. 20억 뭐 얘기 20억 뭐 나오죠. 저 공천 대가로 뭐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것도 수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정치범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이 뻔히 알 텐데 저는 국민 절대 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법원이 결국 추경호를 봐줬구나. 그래서 추경호가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정말로 봐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다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경호는 지금 이것 때문에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대구시장 뭐 출마한다? 출마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누가 또 찍어줍니까? 또 당내 경쟁자들도 동의를 하기 어려울 텐데 저는 저런 이제 메시지에서 민생과 경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느낌은 앞으로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특검과 목숨 걸고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변화를 좀 읽어야 하는데 계속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를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뭐 비난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뭔가 지금 변화가 오기는 오는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저지랄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하잖아요. 네. 장동혁 지역구 어디입니까? 충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음에 저 국회의원 나오면 되겠어요. 저게 오늘 나왔던 아까 그 페이스북에 나왔던 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걸로 자기 이제 경쟁자들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두고 본인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저게 이제 두고 본인의 발목을 잡고 윤석열은 이미 절연한 상태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데 정치적 승부수라고요? 아니요. 정치적 멸망수다. 저런 거는. 그래서 장동혁의 정치적 미래는 오늘 나왔던 저 페이스북으로 거의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네, 금시유 5764님 죽은 조상이 나와서 가만 안 둘 것이다. 내란당과 법비들 그러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걸 그냥 웃어넘길 말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일리 데일리님께서 저보고 이래요.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멘트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내란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 기각하는 지극히 고의적인 겁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하는 거죠.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선의로 해석하지 않아요. 예,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장기각 매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장 기각 내란 특검 관련해 영장 기각률이 46%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각률이 그렇게 돼요. 너무 많이 되고 특히 최혜병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 9건이 다 기각되지 네, 않았습니까? 90%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찰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사실 증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네, 많아서 이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법부에서 저렇게 판단을 한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진짜 사법 개혁을 해야겠다. 민주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범여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란 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도 설치해야겠다는 힘에 더 목소리가 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경호를 옹호하고 저렇게 나섰는데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4번 타자 필요하다고요? 네, 자기가 4번 타자라고 그랬죠. 4번 타자 좋은데요. 4번 타자를 딱 쳤는데 홈런을 쳐서 날아간 게 아니라 지들 선수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네 팀 선수들. 오늘 아주 임세은 대변인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은하수님이 우리 집 멍청도 출신의 본드 칭네요 장동혁이 이러셨고요. 아이 남편분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태환님, 저는 달서구에 사는데요. 추경호 집은 달성군 화원 삼성 아파트예요. 저 마주보고 사는데요. 몇 개월 전에 마트에서 만나 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유, 참 이태환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졌는데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25명의 의원들이 재창당 수준의 뭔가 좀 새로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이거 사실은 20명만 넘으면은 이게 그 원을 네.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창당을 하든 뭔가를 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거 조금 약간 심각할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변화를 할 것 같기는 좀 해 보여요. 저는 이 네. 장동혁 같은 분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사실 신념으로 정치하는 것보다 이 사익을 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속마음으로는 본인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느냐?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고 당대표를 하면서 지선에서 중요한 곳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이라든지 소초라든지 아니면 경상도라든지 이 사람들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의원직이라든지 지선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혹이라도 달려면 그 25명처럼 쇄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에서 조선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주를 한 당시에 쌀 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그걸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왜? 미래를 보고 안 먹은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 당장 가서 죽잖아요, 미래에는.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당장 앞에 있는 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를 안 시키더라도 스스로 몇 년 뒤에는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되게 웃긴 게 지금 아까 송원석 그 원내대표는 사과했잖아요. 사과성 메시지가 나왔고 장동혁은 오히려 뭐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메시지가 왔는데 굉장히 웃긴 게 장동혁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송원석은 안 갔어요. 이게 지금 반대 정상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 기본적인 신념도 없는 거고 지금 둘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 당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 말이 중요한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 당시 친한계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해제하는데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표결 갔어. 그래놓고 민주당 때문이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관된 모습 못 보여서 뭐 내부적으로 이래서 좀 미안하다. 이딴 말을 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맞아요. 어제 오늘 일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뭐 얼마나 앞으로 정치를 잘할지 대선 후보로 지금 1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지 안 될지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말씀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아예 소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도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말을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과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는 그러니까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그때는 이렇게 보였고 지금은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다양한 의견 중에 내가 취사선택한다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아예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과거에는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한테 다 들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추경호 의원이 그 당시에 애매한 행동을 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거 아닙니까? 봐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겉으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의 엄청나게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공직자 생활을 보수 정권에서 잘했다. 그런데 20억짜리 지금 뭔가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게 있었고 처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잖아요. 제가 명태균과 가장 가까운 접근을 통해서 그 공천 당시의 상황이 지금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보스턴백 골프 치러 가면 들어가는 그 백에 현금으로 보이는 뭉치돈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놓는데
당신 아들 망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돌려보내더라.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돈을 주는 것을 명태균이가 알고 있었다. 그때 금액이 30개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30억 원이다.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돈을 먹은 사람이 뭐 내란 계엄 뭐 이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 공천 대가로 수십억을 먹었다고 하는 거기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도덕한 공무원처럼 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에서는 내란과 관련해서 마치 본인이 양심수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언론도 파헤쳐야하지만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 20억 공천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달라면 제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 그때 당시에 녹취도 나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그러면은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왜 돈이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본인이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수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얼마나 많은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갔느냐. 첫건으로 있던 박모 사장 원수지간으로 서로 안 본대요. 가장 첫건으로 있던 부시장 출신의 그 사람도 홍 시장 이야기만 하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린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빠져 있는 그러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빵이 X75님.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해봐도 계속 기각을 연발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힘이 너무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진짜로 특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영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하는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아니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전 공모가 있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판사가 그런 걸 물어봤으면 영장을 발부했어야지. 왜 영장을 발부 안 하고 기각시키면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부가 브리핑에서 이래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계속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하면 도대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려서 국민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수사를 안 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똑같은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두려움까지 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특검도 다 법조인이고 우리 다 법조인인데 그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며 그 영장 부장판사의 말을 누가 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장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내놓은 그 결정 보면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제가 딱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였죠. 네. 와, 송영길 전 대표는 진짜 억울하다. 억울하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오히려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속시켜 놓고 지금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조의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가 재할 일을 하고 있다. 완전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였거나 윤석열이 지속됐으면 아마 가장 앞장서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더 이상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십시오. 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내란 1년이 되는 날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3년 내내 우리가 정말 눈을 가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게다가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좀 전에 국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그 추운 날 막 깃발 들고 모여가지고 이 내란 1주년에 대해서 막 또 얘기하시고 국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너무 한심스럽고 이거는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뽑아주고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오케이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네. 이 내란에 대한 문제는 이게 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 가는 사람 누구 잡고
야,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논란해봐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내란인 거예요. 게다가 외환까지 저지르려고 했죠. 이적죄까지 이미 있으니까,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제 좀 뭔가 밑에서부터 움직임이 조금 슬슬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오로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만을 목표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다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방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빨리 정리하는 거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친일파 청산을 못하니까 계속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정말 큰 볼일 보고 뭔가 좀 뒤처리 안 하고 덜 닦아서 막 찜찜한 그런 기분 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또 새롭게 찾은 날인 것 같고요. 이 얘기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힘을 써주시는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추가로 스펙스 채널 보고 상담 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128만 원의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0만 원 줄었어요. 빨리 하셔요. 이게 지금 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 보시면서 아, 나 빨리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이거 내가 빨리 물어봐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 하시고서 이 광고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요.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을 이프에 지인 추천하게 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2025년 12월 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제도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광고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방어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아주 고소하게 기름기가 샥 올라오는 바로 그런 제품인데요. 국내산 자연산 당일 입고된 활 대방어만 100% 제공해 드립니다. 약품 같은 거 하나도 쓰지 않고요. 깨끗한 방어만을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스킨 진공 포장. 피부처럼 쫙 밀착되어 있는 진공 포장이라는 뜻이죠. 이 스킨 진공 포장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스픽스에서 공동 구매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8,900원에 공동 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현 대표님. 네, 한마디 하시죠. 당일 도축 뭉티기 한우 잘 팔리고 있는데 제 얼굴 나오고 있습니까? 29,900원이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남도식 김장김치도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는데 김치 필요하신 분, 맛을 추구하시는 분들 한번 시켜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몰 늘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도희김님께서 오늘의 패널과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러셨고요. 엄브레드 3616님도 스픽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할미님도 스픽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스픽스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랬고요. 아 드림님께서 방어회 먹고 싶은데요. 날거는 좀 못 먹어요. 안 드셔도 돼요 그러면. 괜히 드시고 또 탈라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 빼고요. 잘 드시는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고요. 네,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만은 그래도 발음은 쏙쏙 잘 들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말 빠른데 진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보고 욕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다른 사람을 의도한 건데. 아니, 저랑 어쨌든 가까운 다른 사람. 지난번에 노인 변호사가 방송할 때 156만 명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얘기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어제 보니까 156만 명을 넘어섰던데 야 요즘은 10,000명 늘어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156만 명을 만들어주신 분 중에서 처음 우리 방송할 때 1,000명, 2,000명 때 한 3,000명 때부터 방송 같이 시작해서 2,000명대. 그러니까 156만 명까지 왔는데 모든 분들이 소중한데 과거에 저희들에게 구독해 주셨던 분은 훨씬 더 소중한 분들이다. 늘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앙마마님께서 임세훈 부대변인님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지도부 강력한 리더십 필요합니다. 전달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애국 시민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춥지만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머지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영웅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큰 박수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